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는 순간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질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진 김에 아예 땅을 짚고 더 높이 뛰어 오르더라고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은 혹시 넘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 편인가요? 바로 그 다시 일어서는 힘.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위로나 뭐 힘내라 이런 격려를 넘어서요. 그 힘을 마음의 근육처럼 과학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 마음의 근육이요? 네. 단순히 심리학 개념이 아니라 뇌과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힘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내 마음의 근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 뭘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당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새롭게 진단하고 일상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resilience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물리학 용어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스프링처럼 외부 압력에 의해서 변형됐다가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힘, 그걸 말하죠. 스프링요? 아,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이미지네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시련이나 역경이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딛고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힘을 의미하죠.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유연함이라는 겁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라. 와,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이 막연해 보이는 힘의 실체를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그냥 뭐 의지나 정신력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힘을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둘째는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지지를 주고받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성입니다. 자기 조절, 대인관계, 그리고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가 뭐 별개의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셋이 사실상 하나의 근육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의 근육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 즉 자기 조절 능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댈 수 있는 사람, 즉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다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훈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세 가지가 무슨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의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중에서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바로 긍정성이라고 강조해요. 긍정성이요? 네, 똑똑한 실패를 겪어도 긍정적인 뇌는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데 비관적인 뇌는 역시 난 안 돼 라고 반응하죠.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결국 회복 탄력성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긍정성이라는 지점으로 돌아오는군요. 여기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런 설명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직접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잖아요.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 KLQ 테스트 말입니다. 네, 그게 이 자료의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부분입니다. 막연히 난 긍정적인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 시작 전에 인바디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바디요? 네, 내 몸의 근육량이랑 체지방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로서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중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어느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니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라곤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공감 점수가 의외로 낮게 나왔네? 라거나 스스로는 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낙관성 점수는 평균 이상이구나 하는 식이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나, 그 사이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첫걸음이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개인의 의지나 기질 문제가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과학적 배경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하와이 카와이 섬에서 40년간 진행된 종단 연구입니다. 아, 그 유명한 연구군요.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 연구는 부모의 이혼, 가난, 학대 같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무려 4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40년 동안요? 네. 예상대로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문제를 겪었지만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건 약 3분의 1에 달하는 아이들이 역경을 딛고 아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통념을 깨는 강력한 증거네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네. 연구자들이 파고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어른이 최소 한 명은 있었다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특징들이 발견됐죠. 대인관계 능력과 긍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의 대장내시경 실험이요. 이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보여줘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실험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고통스러운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A그룹은 검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술을 종료했고 B그룹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끝난 뒤에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몇 분 더 시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실제 고통의 총량은 B그룹이 더 길었던 거네요. 그렇죠. 더 길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반대였다고요? 네.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물었을 때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 불편했던 B그룹이 고통을 훨씬 덜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왜 그런 거죠? 우리의 기억은 고통의 총량이 아니라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 하죠. 피크 앤드 법칙. 네. 힘든 경험이라도 마무리가 긍정적이면 전체 경험을 괜찮았다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무리 힘든 프로젝트라도 마지막에 다 같이 웃으면서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간의 고생이 다 좋았던 추억처럼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 연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냥 의지를 갖고 이겨내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환경과 경험,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우리 뇌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 배경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건 실제 삶에서 이걸 증명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자료에 소개된 서울대학교 이상목 교수님 이야기는 정말 큰 울림을 줬습니다. 불이사라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셨죠. 정말 대단한 분이죠. 0.1g의 희망만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분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선천적 기형으로 두 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수많은 의족을 바꿔가며 결국 올림픽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된 에이미 멀린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 맞아요. 그분 이야기. 그녀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내 안에도 저런 힘이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네. 이론도 알겠고 사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하죠. 다행히 자료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긍정적인 뇌로 재설계하기입니다. 뇌를 재설계한다. 표현이 아주 강력하게 들리네요. 네, 근데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감사일기 쓰기예요. 감사일기요? 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 3개에서 5개 정도를 노트에 적는 겁니다. 솔직히 감사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방법이라 조금은 뭐랄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좋은 생각하세요 라는 말과 크게 다른가요? 이게 정말 뇌의 회로를 바꿀 만큼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감사하기는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의식적인 뇌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죠. 아, 부정성 편향? 네. 감사일기는 이 기본 설정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훈련인 거예요. 매일 밤 감사할 거리를 억지로라도 찾아내는 행위는 하루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 중에서 긍정적인 정보에 집중하고 그걸 되새기는 연습이거든요. 아, 뇌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팔 근육을 단련하듯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면서 뇌의 긍정성 회로를 단련하는 겁니다. 이걸 3개월만 꾸준히 해도 세상을 해석하는 뇌의 필터 자체가 비관적인 필터에서 긍정적인 필터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뇌의 필터를 교체한다는 비유 아주 와닿네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강조하죠. 네, 마음의 습관과 몸의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건 이미 상식이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기입니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보통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고치려고 평생 애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당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자료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약점을 보완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래부터 잘하는 것, 즉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할 때 온다고 역설합니다. 아, 내가 못하는 걸 억지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데 쓸 때 훨씬 더 큰 만족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리 있네요. 물고기에게 나무 타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헤엄치는 법을 더 연마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소통 능력 키우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관계라는 지점으로 다시 모이는 거죠. 결국은 또 관계로. 네.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혼자가 아닌 함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완벽한 섬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뇌의 거울신경계입니다. 거울신경계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의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현상이죠.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도 이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아, 공감 능력의 신경과학적 기반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뇌의 기능은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공감하는 능력이 단순한 사교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본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깊고 넓은 사회적 지지망이 회복 탄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그 힘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가진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죠. 감사일기를 쓰고 꾸준히 걷고 내 강점이 뭔지 고민하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아주 평범하고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도 당신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힘을 오늘부터 깨우고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관점이 저는 회복 탄력성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지금 당신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약점 때문이 아니라
아직 당신이 제대로 발견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강점의 또 다른 얼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점의 또 다른 얼굴이라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꼼꼼해서 일이 느린 것이 평생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해보죠. 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함이라는 강점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꼼꼼함이라는 강점을 속도가 아닌 정확성이 요구되는 다른 영역에서 발휘한다면 그건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시련 속에 혹시 숨겨져 있는 당신의 강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